필수로 봐야 하고 필수로 읽어야 할 도서 중에서 저는 EBS 다큐프라임 빛의 물리학 1, 2, 3부를 정리하는 거였는데, 이게 이 전 발표를 생각해 보면 책을 읽고 정리하거나 어떤 특정 주제를 가지고 정리하는 거랑 오히려 영상을 정리하는 게 더 어렵다고 느꼈어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그냥 영상을 보여드리면 되잖아요. 그냥 하이라이트로 편집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좀 고민을 했었는데, 그거 괜찮은데? 그렇게 하이라이트 중간에. 그러니까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영상만 보여준다는 게 이게 발표인 건가라는 생각을 또 한번 했던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영상을 막 많이 편집하진 않았고, 최대한 그 슬라이드, 그러니까 스크린샷으로 보여드리되 다른 장면들도, 그러니까 다른 영상의 것들도 좀 합쳐서 빛이라는 주제로 가볍게 좀 입문자용으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3부작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3부가 처음이 시간, 그 다음에 특수상대성 이론, 2부가 공간, 일반 상대성 이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빛의 추적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주제를 좀 더 다르게 보면 시간, 공간, 그리고 EMR 이렇게 세 개로 재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간 개념부터 좀 보면 시간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간 단위를 떠올릴 수 있을 텐데요. 이거는 지구에서 달, 그리고 달에서 지구로 가는 빛의 모습입니다. 실제 시간과 똑같은 애니메이션인데 이 시간은 몇 초일까요? 빛이 지구에서 달로 가는 시간 1.3초, 그러니까 약 1.3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실제 시간이에요. 당연히 거리는 이건 아니지만 그만큼 빠르다는 거죠. 시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상인데 그 영상에서 중요한 장면들을 캡처해봤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오늘 다른 분들이 그려주셨던 이 표를 어떻게 보면 좀 다르고 재밌게 표현한 장면이에요. 가장 짧은 시간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2022년에 만들어진 거라서 기준 시점은 2022지만 어쨌든 지금 2000년대에서 21세기를 얘기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위키피디아, 유튜브, 아이폰 등이 있는 기간인 거죠.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이라크 전쟁, 아프간 전쟁, 9.11 사태 등이 이제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우리가 살면서 경험했던 것들. 20세기로 넘어가 보면 보통 우리가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1914 1차 세계대전, 그리고 1939 2차 세계대전, 그 다음에 그 이후 냉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달 착륙은 끝 언제일까요? 1969. 네. 그리고 인터넷은 1991. 네. 그 www까지. 그래서 인터넷이 나온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20세기라고 할 수 있겠죠. 조금만 더 뒤로 감기를 하면 우리가 미술사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시간 1765, 네, 제임스 와트 증기기간. 그래서 이 이후에 기후 변화가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 이제 이렇게 도표상으로 이제 뒤쪽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오늘 이야기할 수많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난 500년간에 이루어졌던 일들인 거죠. 중력 이론 프린키피아는 1687, 다윈 1859, 멘델 유전은 1865. 그래서 이렇게 600년, 1600년, 1800년 이때쯤에 나왔던 것들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고 가까이 보고 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예정인 거고요. 조금 더 옛날로 내려가 보면 이것도 역시 우리 미술사 때 했던 거죠. 콘스탄티노플 함락은 1453, 그리고 요거는 1492죠. 1492. 네, 너무 많이 했던 거죠. 그리고 또 르네상스의 시작은 1346, 그리고 십자군은 1095. 그래서 이렇게 좀씩 과거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로마에서부터 이 현재와 로마의 기간과 로마와 피라미드의 기간이 그만큼 비슷하다는 건 우리가 과거를 좀 모호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좀 길게 늘어뜨려 보면은 얼만큼 또 그들끼리의 사이의 기간도 길었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조금 더 옛날로 내려가 보면 이제 인간이라는 사람들이 살았던 시기, 문자가 시작된 시기. 아까 우리 저 표상에서 마지막쯤에 문자가 등장했었죠. 네. 네. 그리고 이때를 우리가 이제 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 아까 유튜브가 나왔던 그 시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계속 뒤로 가고 있는 겁니다. 호모사피엔스는 20만 년 전 혹은 30만 년 전이라고 하죠. 네. 그리고 인지혁명은 보통 한 4만 년 전에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다른 인류들은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다 사라졌고, 그리고 최초의 인간도 역시 600만 년 전 혹은 700만 년 전, 사할렌 차덴시스라고 하죠. 그리고 불과 도구의 사용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탠딩 맨인 호모 에렉투스는 200만 년 전에 출현해서 사실 우리 현생 인류보다는 굉장히 오래 살았던 선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 보면 이제 마지막 칸에서 이 중간 칸으로 옮겨온 겁니다. 피어리어드로 왔어요 지금. 피어리어드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공룡입니다. 공룡이 멸종한 6,600만 년 전, 66.0. 이걸 기준으로 보면 인류와 공룡의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를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스탠딩맨, 호모 에렉투스가 굉장히 선배였는데 이걸로 보면 그거랑 거의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시간이 길인 거죠. 그래서 현재 살고 있는 우리와 티라노사우루스의 기간과 또 저쪽에 유명한 스테고사우루스의 기간이 거의 비슷하다. 그러니까 쟤네들은 서로 사실 만난 적이 없다. 근데 우리가 주라식 공원 같은 데 나오면 당연히 다 같이 나올 거라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이들은 현재 우리에게 치킨의 모습으로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가면 다시 이제 539죠. 539. 우리가 봤던 그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라고 하는, 그래서 이 중에서 공룡이 차지하는 부분이고 이 수많은 동물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더 옛날로 내려가면 이제 슬슬 거의 첫 번째 칸으로 온 거예요. 생명의 출현.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은 단세포였고 또 역시나 동물의 모습은 그 중에서 이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다시 한 번 더 내려가면 태양계 맨 처음으로 온 겁니다. 드디어 4540. 태양, 지구, 그리고 지구의 생명은 길지만 아까 보셨던 것처럼 우리는 사실 이제 표시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리고 더 내려가면 이제 오늘의 주제 우주가 나오고요. 보통 우리 우주는 빅뱅으로 시작됐다고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전반적인 타임라인이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일단 시간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현재의 시간도 중요하지만 과거를 얼만큼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냐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그냥 뭐 138억 그렇겠지 하고 끝내지 말고 그게 과연 얼마나 먼 과거인지 얼마나 긴 시간인지 이걸 좀 더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지난 500년 동안에 일어났던 우리 사피엔스라는 정말 아까 보이지도 않았던 그 좁은 공간을 차지하는 종이 알아낸 깨달은 그런 내용들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볼 건데 그 빛의 물리학 1부에서 가장 먼저 나왔던 건 역시 1632년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두 우주 체계의 대화라는 이 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책의 표지에는 그의 선배인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선배인 코페르니쿠스와 그다음에 프톨레마이오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셋이 대화를 하는 구조로 만들어진 형식으로 만들어진 책이고요. 손에 들고 있는 건 그 지동설 그리고 저쪽에는 천동설을 의미하는 모형들을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큐의 장면입니다. 갈릴레오는 이 책을 대화 형식으로 썼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반대하는 카톨릭 교회의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였죠. 아까 그 지난 500년의 그 그래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는지. 그래서 역시 그 사고 실험을 할 때도 당시에 가장 빠른 이동 수단이었던 배를 이용해서 스스로 머릿속에 시간을 사고 실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갈릴레이가 생각했던 것은 정지되어 있는 배나 아주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배나 그 내부로 들어가서 선실로 들어가서 똑똑 떨어지는 와인, 뭐 어항 속에 담겨 있는 금붕어, 날아다니는 나비들이 다 같은 상황의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물론 출발하는 순간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사람이 지금 우리가 이동하고 있는 건지 가만히 있는 건지 알지 못한다 이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 영상을 보면서 제가 떠올랐던 장면은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시면 움직이지 않는 엘리베이터인데
어떤 분이 이 스마트폰 하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가만히 스마트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엘리베이터가 가만히 있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자기가 층을 안 누른 거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움직인다고 생각해서 계속 가만히 있는 거겠죠. 그런 거가 떠오르더라고요. 아마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실험이 기차로 바뀌죠. 역시 그 아인슈타인의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 아까 보셨던 1765 증기 기관이 만들어지면서 가장 빠른 이동 수단 이 배에서 아마도 기차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걸로써 계속 사고 실험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첫 번째 일부에서 말했던 특수 상대성 이론의 핵심은 빛을 이용한 시간에 대한 내용인데 아주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기차 안에서 이렇게 동시에 양쪽으로 뻗어나가는 빛을 이렇게 버튼을 눌러 쐈을 때 이렇게 거울로 반짝이는 장치를 만들었다 쳤을 때 이게 등속으로 만약에 이동한다면 두 양쪽에 닿는 순간에 타이밍이 달라진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로켓과 이 광자시계로 표현한 것이 이 우주선 안에서는 7초였지만 밖에서 잰 야외에서 잰 이 관찰자 시점에서는 10초였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보는 그 공간이 달라졌을 때 우주선 안의 시간과 뭐 지구에 있는 사람 이 다큐에도 나오죠. 똑같은 쌍둥이인데 우주선의 쌍둥이는 갑자기 어린인데 이제 지구에 있으신 분은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그렇게 다르게 시간이 간다는 그게 바로 이제 1905년 특수 상대성 이론 이렇게 시간에 대한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을 위키에서 찾아보면 이런 모델을 보여주는데 조금 찾아보니까 일단 저 가운데 꼭지점에 있는 게 관찰자, 그 다음에 공간과 시간이고 미래의 빛, 과거의 빛이래요. 그리고 저 이 표면에 써 있는 하이퍼 서페스는 초극면, 초공면이라고 해서 4차원의 것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한 차원 뺀 3차원의 모습으로 표현한 현재의 초공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건 4차원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단어를 쓴 것 같습니다. 2부는 공간입니다. 공간. 여기서 또 이제 물론 1부에도 나왔었지만 우리 그 뉴턴이 등장하는데 아이작 뉴턴. 예전에도 저희 시간여행자 공부할 때도 뉴턴 얘기가 워낙에 많이 나와서 조금씩 들었었는데 정말 좀 특이하고 괴팍하고 좀 이상한 성격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렇게 빛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이 뜨개질 바늘로 자기의 눈 속에 넣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거는 정말 뭐 어떤 사람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정말 자기의 그 과학에 대한 것만 빠져 있는 사람인가 봐요. 하여튼 그래서 이 사람이 쓴 프린키피아 귀하게 여겨지는 책이죠. 1765. 그래서 여기서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그림 만류 인력 중력을 설명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물건을 던졌을 때 점점 이 닿는 곳이 원으로 깎여지면 영원히 운동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중력 방정식을 이 뉴턴이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공간에 대한 설명이 나올 때 등장하는 그 재미있는 장면 중에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이 이슬람 사원을 건축할 때 이슬람 사원 건축에 그 문제로 등장했었던 맞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미국의 워싱턴에 있는 이슬람 사원을 건축할 당시 반드시 이 절을 할 때 메카 방향으로 해야 그래서 북동쪽으로 해야 이들은 반드시 거기를 향해서 절을 해야 되는데 꾸란의 말에 따르면 근데 막상 지도상에서 보니까 메카는 이쪽 아프리카 쪽에 있는데 워싱턴의 북동쪽으로 하면 이쪽 갑자기 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 이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중단됐었죠. 아니 우리는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해야 되는데 왜 이쪽 갑자기 이쪽 유럽을 향해서 하냐. 그러나 이제 결국 알고 보니까 그 방향이 맞았던 것이 이거는 평면의 지구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구의 지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실제로 가장 직선의 거리였지만 이걸 다시 또 평면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곡선이 되는 공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아인슈타인의 실험에서 원 운동을 하는 또 아주 빠르게 달리는 기차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이 기차가 속도도 그대로고 아주 빠르게 달리는데 이 원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이 이 아인슈타인을 계속 괴롭히는 아인슈타인이 계속 괴로워했던 그 9년간 계속 괴로워했던 이유라고 했고요. 그리고 마침내 아인슈타인이 그 이유를 발견했을 때 특수 상대성 이론은 스스로에게 되게
어린이 같은 그러니까 좀 되게 쉬웠던 이론이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 비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중력에 대한 그 해결을 물론 뉴턴의 중력 방정식은 지구에서는 맞아떨어지지만 우주에서도 맞아떨어지게 하기 위한 그의 문제 해결이죠. 그거는 결국 그 공간에 대한 이야기로 설명이 됐고요. 그 중력이 있고 무게가 있는 중량이 있는 물체들은 각자 시공간 내에서 시공간을 휘게 만든다는 저로서는 사실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해낼까라고 보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기존의 것을 뒤집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증명해낸 게 바로 아서 에딩턴의 사진이었죠. 그래서 개기이식이 있었던 날 원래는 보이지 않던 빛이 그 태양의 어떤 무게에 의해서 휘어진 공간으로 우리 지구에 반짝였던 그 순간을 포착했던 이게 바로 일반 상대성 이론을 증명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물론 실제로 이렇지 않겠지만 역시 우리는 3차원의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태양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이 빛이 휘면서 빛이 휠 수 있다는 사진으로 증명해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유명한 아인슈타인과 에딩턴이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아까 1905년 특수 상대성 이론에 이어서 10년 후에 발표된 일반 상대성 이론. 그래서 시공간이 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이 그 빛에 대한 최종 EMR인데요. 이것도 어떤 영상을 가지고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EMR은 어떤 의미인지 나중에 나옵니다. 우리는 보통 빛을 통해서 다른 공간과 그리고 시간을 관측하는 데 쓰죠. 그러니까 빛이라는 건 어쨌든 인간에게 있어서는 어떤 도구라고 계속 여겨졌을 거예요. 분명히. 이제 알고 보니 빛은 포톤이라는 입자로 이루어졌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라고 써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생기지 않았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 포톤은 입자이자 파동이다. 이것도 또한 그림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입자이자 파동인 빛은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영역이 있고 이 가시광선 영역은 실제로는 아주 좁은 영역이죠. 빛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전자기 스펙트럼에서 아주 좁은 부분이고 또 이거를 조금 더 위키 사전에 의한 설명으로 보면 저쪽으로 갈수록 주파수가 올라가는 거고 이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중간에 가시광선, 가까운 것들이 울트라바이올렛, 자외선, 인프라레드, 적외선, 저쪽에 엑스레이, 감마레이, 이쪽에 전자레인지, 마이크로웨이브, 라디오, 그리고 긴 라디오 웨이브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좀 흥미로웠던 게 이 파장의 길이인데 감마레이는 너무너무 파장이 좁아서 수소 원자만큼의 이 폭을 가지고 있다고 하대요. 그리고 수소 원자라는 거의 그 크기를 우리가 또 가늠할 수가 없으니까 굳이 비교를 한다면 달에 마치 1센트짜리 동전이 있는 것만큼 크기로 그 1센트에 저 수소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대요. 그만큼 작다는 거죠. 방사성에 그래서 우리가 노출되는 죽는 이유가 다 DNA를 다 끊어버리기 때문에 그 빛이. 그리고 다음으로 나와 있는 파장이 우리가 보는 그 비저블 라이트 중에서도 빨간 쪽에 해당되는 것이 한 700, 보통 이제 700에서 350, 400이라고 하니까 700 정도면 그 박테리아 정도의 이 폭이라고 설명하고요. 그리고 그 로우 프리퀀시 라디오 웨이브는 좀 더 이 파장이 더 긴 거죠. 길면 또 얼마나 기냐는 건데 엄청 긴 거는 100km도 된대요. 파장의 폭이 100km라고 한다면 또 약간 가늠이 안 되지만 요 점은 여기서는 공력을 죽인 그 여기 표상에서 중간에 66.00 그 부분에서 공력을 다 죽인 그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다라는 걸 비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긴 거 진짜 너무 해도 너무 긴 거는 시리우스 B 백색 외성만큼 엄청 기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00km니까 10,000km. 그리고 이제 이거를 또 지구랑 비교한다면
이만큼이나 되는. 그러니까 빛이라는 게 정말 역시 그 자체만으로도 그 파장으로 생각해 본다면 너무너무 작으면서도 너무너무 큰 존재라는 것을 또 여기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어쨌든 입자면서 파동이면서 그 이중성을 갖고 있는데 또 역시 그 파장도 엄청 작으면서 엄청 넓다는 거죠. 다시 그 다큐멘터리 내용으로 돌아가면 그 이탈리아 파도바 대학 여기서 이제 갈릴레이가 강연을 했었다고 해요. 강의를. 근데 강의를 할 때 굉장히 열정적인 분이셨다고 해요. 거의 이때 당시에 강의는 정말 설교처럼 해야 되는데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근데 그 사람은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도구를 쓰면서도 열심히 열정적으로 했다라고 합니다. 갈릴레이가 연도를 딱 두 개 알면 되잖아요. 갈릴레이 제일 중요한 거죠. 연도가 1609 1609 망원경. 1632 두 책의 대화잖아요. 우리가 공부한 미술사랑 연결을 해보라고요. 그 언제예요 그때가? 바로크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을 해야지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어디 사람이에요 지금? 갈릴레오가? 이탈리아. 이탈리아 어디니까? 그때 이탈리아가 어디지? 피렌체 사람이죠. 피렌체. 네, 그런 것들하고. 피렌체. 그러니까 피렌체의 사람인 갈릴레오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이탈리아가 그 당시 얼마나 대단했나. 바로크 시대고 바로크는 뭐죠? 바로크는 뭐예요? 다른 말로 반종교계예요. 반종교육이니까 두 책에 대하으니까 난리 난 거죠. 반종교육식에 구한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진짜. 네. 그래서 이 아까 우리가 지금은 이미 당연하게 알고 있는 그 어떤 웨이브들이나 입자나 파동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이 사람들의 업적으로 통해서 우리가 밝혀낸 건데, 네, 대학교인데도 천정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1609의 망원경, 그 갈릴레이가 만들었던 망원경이 오목 렌즈랑 볼록 렌즈를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당시에 기존에 있었던 망원경보다 훨씬 더 멀리 보고 뚜렷하게 볼 수 있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아주 큰 화제가 됐었던 거죠. 그래서 이 탑에 올라가면 이렇게 1609의 인간 시야의 지평을 넓혔다라고 써 있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모습을 이제 귀족들 모여가지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들은 마치 눈앞의 것을 믿지 못하듯이 너무너무 놀라서. 이데아 찾는 건데 저게 핵심 이데아예요. 왜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이데아예요 저게. 다들 이제 이때 당시 했던 생각은 그러면 이제 배, 그때 핵심은 배였으니까 배로 더 빨리 배가 들어오는 걸 볼 수 있고 뭐 더 빨리 멀리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뭐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렇지만 또 이제 갈릴레이는 하늘을 보면서 달을 관찰했고 처음으로 달이 동그라미가 아닌, 그러니까 표면이 이게 매끄럽지 않은 울퉁불퉁하다는 것을 그림으로 그리면서 알아냈다고 하는데, 또 이걸 보면서도 그림을 진짜 잘 그리는구나, 과학자라는 건 여러 면으로 뛰어나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목성의 위성들이 위치를 계속 바꿔가면서 왜 이런 모양이 나올까라는 거를 의구심을 갖다가 결국 이제 목성을 기준으로 돌고 있다는, 궤도로 돌고 있다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저 중에 우리가 봤잖아요 그때 에우로파도 있고 이오도 있고 누구의 하나가 우리가 가서 봤던 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름이 뭐죠? 인간형으로 표현됐잖아요. 가니메데가 봤잖아요. 우리 가서 국립중앙박물관에. 저기 가서 하나가 가니메데 다 그냥 신화적으로 재구성한 거죠. 왜냐면 제가 주피테르니까. 그래서 이제 갈릴레이가 만들었던 망원경, 그 뒷세대에 뉴턴이 감명을 받았던 현미경입니다. 현미경을 만든 그 로버트 훅의 마이크로그래피아라는 책에서 현미경을 보면서 또 이제 그림을 그렸겠죠. 역시 이 사람도 또 그림을 되게 잘 그리는 사람인 것 같은데, 벼룩이 현미경으로 비춰졌을 때의 모습을 또 하나하나 상세하게 그려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이 현미경을 보고 뉴턴은 기존에 있던 그 빛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 더 발전시키는 거였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 온 방안을 아예 암실로 만들어서 작은 동그라미를 내서 빛을 쏘게 해서 프리즘으로 비췄는데, 동그라미를 했는데 왜 이렇게 긴 직선으로 만들어질까라는 궁금증으로 시작해서 이 가시광선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풀어갔던 거죠. 처음에는 그냥 동그라미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 안에 사실은 색깔들이 들어있다. 기존의 색에 대한 어떤 이론들, 어떤 물건 자체가 색을 갖고 있다는 이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시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이론들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또 이 두 개의 프리즘을 사용해서 한 색깔만 다시 잡아가지고 또 다시 실험을 계속했던 게 이제 뉴턴의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이제 이 빛의 이야기를 최종적으로 마무리 진 게 어렸을 때부터 정말 해도 너무 천재였다고 했던 맥스웰. 정말 어린인데 이제 타원을 그릴 수 있는 것을 발표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점을 찍어서 타원을 그리는 것을 실제로 발표했고, 이 전기와 자기가 전자기로 같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 이거를 이 수식으로 완성해낸, 정말 저로서는 이런 상황이 어떻게 발생할까라고 생각이 또 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전자기란 말 자체가 이때 당시에는 정말 혁명이었다고 하나 봐요. 그래서 전자기에 대해서 또 찾아보니까 나와 있는 것처럼 이쪽 일렉트릭이 있고 여기 매그네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또한 저도 뭔가 이게 감이 오지 않는 거예요. 이 파장이라는 것이. 근데 이게 또 애니메이션으로 잠깐 표현된 게 있는데, 이걸 보면은 이게 전기가 흐를 때 여기서 가로축으로 여기 자기가 같이 흐르는 거죠. 그래서 이 전자기라고 할 수 있는 게 이런 식으로 이어진다라는 영상을 보니까 아주 조금은 어떤 느낌인지는 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EMR이라는 게 이 빛이라는 애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이름인 거죠. Electric 그리고 Magnetic Radiation인 겁니다. EMR.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세 개의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내가 원래 알고 있었던 빛, 내가 원래 알고 있었던 시간, 내가 원래 알고 있었던 공간, 그리고 뭐 잘 알지 못했지만 어쨌든 많이 들어왔던 전자기파라는 게 하나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여전히 제가 뭐 확실하게 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까지 그 시간이 이어져 오면서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과거의 시간, 지금 우리가 현재의 시간 같은 걸 생각해 보면서 결국 우리가 쓰고 있는 뭐 유튜브, 또 위키피디아, 뭐 와이파이, 인터넷, 그 모든 이 과정들이 결국 이거를 밝혀냄으로써 만들어졌고, 우리가 여기 올 때 썼던 GPS, 그것도 또한 전자기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걸 보면 어쨌든 그 빛이 갖고 있는 성질은 이제 이 지구상에 온 지 정말 완전 초보인 이 사피엔스가 감히 이제 뭔가 침범한 영역이겠지만 더 많이 알아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우주가 갖고 있는 비밀을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